자, 쉽게 쓰여진 시 수업하겠습니다. 자습서가 아니라 학원의 자료를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여러분에게 아마 제공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쉽게 쓰여진 시를 우리가 볼 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거는 윤동주라는 시인이 어떤 시대를 살았고, 두 번째, 이 시 제목이 왜 쉽게 쓰여졌느냐에 대한 걸 고민해야 됩니다. 윤동주라는 사람의 시 세계를 보면요, 공통적인 게 보입니다. 윤동주 시의 시상의 흐름은 항상 현실 인식을 먼저 두고 있어요. 현실을 인식합니다. 당연히 일제시대 때 작가니까 현실 인식에서 슬픔이 오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일제시대라는 하나의 시대적 상황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이 지식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식인으로서의 태도를 돌이켜 봅니다. 성찰하겠죠. 그래서 윤동주 씨는 항상 성찰이 먼저 나옵니다. 그 성찰에서 부과되는 게 뭐냐? 자신이 너무나 지금껏 소극적으로 삶을 살았다는 소극적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이 반성을 윤동주는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를 통칭해서 부끄러움의 시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 태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윤동주는 자기 삶의 성찰을 통해서 적극적 의지로 전환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서는 적극적 의지를 가집니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 시에서는 항상 미래 희망적인, 미래 의지적이고 미래 희망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윤동주 시를 왜 배우냐 할 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시의 전체적 흐름에서 이 부분에서 자아와 자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아와 자아의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윤동주 시가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자아가 무엇인지 그 자아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묻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 자아, 결국 현실을 살아가는 자아겠죠. 두 번째는 이상적 자아, 내면적 자아겠죠. 적극적 자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아의 갈등을 극복하고 적극적 의지로 돌아서는 게 윤동주 시의 가장 큰 특성이다 라고 보고, 그러면 이 시의 제목이 왜 쉽게 쓰여질까? 그것도 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의 내용에서 시인이 화자, 즉 시라는 것, 시를 쓰는 어떤 요소의 내용이 나오면요, 화자는 곧 시인 자신이 돼요. 그러면 100% 이런 시들은 성찰의 어떤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도 과연 어떨까? 당연히 성찰의 시가 되겠죠. 그런데 왜 제목을 쉽게 쓰여졌다고 했을까? 여기에서 슬픈 천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슬픈 천명이 나오는데요. 천명은 하늘이 부여한 어떤 역할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왜 슬프다고 표현했을까? 당연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윤동주에게 시라는 것은 하나의 사랑, 이별, 그리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애정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대에 대한 고민, 시대에 대한 고민과 그 시대에 대한 성찰, 그리고 참여, 현실에 참여해서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러한 것이 시인의 역할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에게 시라는 것은 지식인의 현실에 대한 자기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현실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을 고려할 때 시는 쉽게 쓰여져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시가 쉽게 쓰여진다는 말은 그만큼 현실에 대한 자기 고민이 없다. 결국 이 시가 지향하는 바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반성의 어떤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전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시 전체를 훑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는 윤동주의 시 중에서 유일하게 마지막에 썼는 작품이에요.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하던 시절에 마지막에 썼는 작품인데 이 시의 핵심은 여기도 나오겠지만 자아성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동주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질문을 던져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너는 삶의 목표가 뭔지, 그런 삶의 목표를 점검함으로써 바르게 살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 인물이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살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 인물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자아를 성찰하고 바람직한 시를 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 시는 결국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분명하게 지니겠다는 자기 의지의 태도가 드러나 있는 시가 윤동주가 비로소 바라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의 성격은 저항적이고 반성적이며 당연히 미래지향적이겠죠. 광복을 염원하는 미래지향입니다. 특징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봐야 됩니다. 이 시는 자기 내면의 성찰과 고백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서술에 의한 심상이 제시되어 있고요.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상징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대립적인 시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아와 자아가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선생님이 언급했지만 이 자아의 대립과 갈등은 화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극에서 적극적 의지로 다시 바뀌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기 성찰은 아까 봤던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체적 구성을 보면 선생님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항상 윤동주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먼저 인식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삶에 대해 무기력함을 가지고 회의를 느낍니다. 내가 왜 살았는가? 결국은 현실 소극적 태도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사는 게 뭔지 그리고 무엇으로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삶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 자아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를 통해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자기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봐야 됩니다. 본문 읽기를 보면 이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1, 2연에서는요. 시인이 육첩방과 유학이라는 하나의 소재를 통해서 밤에 비가 내릴 때 시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시인에게 시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위한 수단이 있죠. 그런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독립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데 기껏 시인이라는 자들은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글자로 되어 있는 시를 통해서 시대의 그 아픔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니 그것이 너무나 나약하고 과연 이거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 어두운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슬픈 천명, 아까 했죠. 시인이라는 그 하나의 숙명 때문에 그런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 밤비는 화자의 내면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 성찰을 이루게 하는 매개가 됩니다. 또한 암울함의 어떤 요소를 유발하겠죠. 그래서 이 비하고 관계 있는 또 다른 한 시가 최치원의 추야 우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시 공간, 쉽게 말하면 밤비가 내리고 육첩방에 남의 나라라는 공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밤비는 시적 화자가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배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실의 어두움과 괴로움을 밤비를 통해 제시하며 육첩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시대 상황을 암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고 나오는데 시인은 현실에 직접 참여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다. 즉 암담한 현실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시인이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천명이기에 하늘이 준 운명이기에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3년에서 6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데요. 시적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한 내용이 나타난다. 시적 화자는 대학에서
무기력한 삶을 성찰하고 문득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음을 생각합니다. 결국 현실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자신을 보고 답답한 거에 우울함을 가집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내용이 결국은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이 늙은 교수는 일본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우리의 독립에 관심이 있을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강의를 듣는다는 자체가 현실과 무관한 그렇죠.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늙은 교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시가 윤동주의 시 중에 병원에 의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현실적 고민과 거리가 먼 메마른 지식인의 삶을 암시한다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바로 소시민의 삶을 말하고 여기에 대비되는 게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에 화자에게 적극적 의지를 가지라고 그렇죠. 자극을 주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지조 있는 개입니다. 요거는 대비적인 소재라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 침전하고 있는 것일까? 일상적 무의미한 삶에 대한 회의감을 통해 자기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현실적 자아는 소극적 자아겠죠. 내면적 자아는 이상적이자 적극적 자아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을 의문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7년에 보시면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진다. 시적 화자는 인생의 어려움과 달리 시가 너무 쉽게 쓰여지는 것은 그만큼 내가 현실에 무관심한 존재가 아니었던가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년에서 10년을 보면 내적 갈등의 해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나타나는데 시적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면서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내면적 자아, 쉽게 말하면 이상적 자아, 적극적 자아와 화해를 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계를 지향하게 됩니다. 육체방에 남의 나라 1년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도치되어 반복됩니다. 그래서 1년의 1, 2행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이 부분은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년의 1, 2행의 내용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의 내용이라면 반복되는 이 부분에서는 시상이 전환되면서 화자의 소극성이 화자의 적극성으로 바뀌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기한 다음에 이제는 소극이 아니라 적극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구절이라 해석하면 되겠죠. 시대처럼 올 아침, 당연히 아침은 밝음이요. 밤비와 반대되는 시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어떤 요소라고 보시고 최후의 나라는 건 나오지요. 이 최후의 나는 결국 화자 자신이 광복, 독립, 미래의 희망에 대해 끝까지 나가겠다는 자기 의지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에 보면 아름다운 혼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동일한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두운 현실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가 최후의 나라는 존재로 드러나 있습니다.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들아. 예, 악수 나오죠. 악수는 화자와 화자가 화합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결국 화해를 통해서 적극적 의지의 희망으로 나가는 존재, 갈등이 해소라고 봐야겠죠. 이러한 악수는요.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에서도 악수가 나오는데 이때 악수는 자아 분열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상의 거울에 나오는 악수는 자아 분열의 상태고요. 윤동주 시에 나오는 악수는 화자와 화자의 자아 분열이 드디어 해소되는 어떤 수단이다. 그래서 대비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자아의 갈등과 화해를 봐야 되죠. 내적 갈등이 해소됩니다. 여기 나오는 악수를 통해서 현실적 자아, 즉 밤비와 어둠의 자아, 즉 어둠의 이미지의 자아는 무기력한 존재의 자아였다면 내면적 자아는 시대처럼 올 아침인 희망과 광복을 등불과 아침을 기다리는 밝음의 자아, 적극적인 자아가 됩니다. 쉽게 쓰여진 시에 두 자아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시는 두 자아의 대립과 갈등, 화해 과정을 바탕으로 하는데 마지막 년에 내가 두 번 나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전자는 지조를 지키는 내면적 자아고 시적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며 후자는
늙은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부끄러운 현실적 자아가 됩니다. 시적 화자가 부끄러워하는 삶의 모습이죠. 즉 두 자아란 소극적 자아와 적을까요? 소극적 자아와 적극적 자아라고 봐야 됩니다. 윤동주 시에는 이렇게 소극과 적극적 자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그거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고 있습니다. 암담한 시대의 상황이자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육체방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구속과 억압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겠지요. 그때 자신이 시인이라는 걸 깨닫고 시인이란 슬픈 천명, 시인의 나약함이지요. 결국 시가 암울한 현실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운명 같은 그렇죠. 의식, 그런 걸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학비 봉투를 받아서 가족과 부모의 희생이 어우러져 있는, 희생이 담겨있는 그 학비를 받아 내가 가는 곳은 기껏 일본인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 교수는 시대 현실과 괴리된 동떨어진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실에 안주하는 메마른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탄압에 의해서 사라져버린 그 안타까운 친구들을 떠올리며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나오죠. 이 나는 현실적 자아를 뜻합니다. 내면의 몰입이죠. 자기에 대한 성찰이 시작됩니다. 결국 현실의 괴로운 자아가 성찰을 시작하는 그런 자아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시대의 현실과 시 창작 사이의 괴리감을 통해 됐죠. 왜? 현실 안주적 삶에 대한 자기 반성 때문이죠. 육체방의 남의 나라, 이거는 반복과 변조, 요거 중요하고요. 현실에 대한 재인식은 결국 자기 반성을 통해 극복 의지로 나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등불은 당연히 저항 의지고요. 어둠은 암울한 시대를 몰아내고 시대처럼 반드시 올 아침 광복을 기다리는 적극적 자아인 납니다. 최후의 나지요. 그래서 성숙해진 내면의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겠지요. 손을 내미는 주체인 앞에 있는 나는 적극적 자아고 그 손을 받는 자아는 현실의 소극적 자아가 되는 겁니다. 광복에 대한 믿음을 가진 내면적 자아의 악수를 통해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이상의 거울, 윤동주의 자화상, 이초연의 생명의 서 같은 시에서 자아와 자아의 갈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시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면 이 시를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